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말 호화로운 결혼식을 했어요. 호텔 결혼식, 비싼 드레스, 재벌에 가까운 부자 씨가. 어쩌면 저는 그런 것들에 홀려 너무 덥석,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순진한 착각, 결혼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던 결혼은 그러나 어느 순간 제게는 오히려 재앙과도 같은 덫으로 변해 있었어요. 제가 그 덫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어떻게 짜릿한 복수를 해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아마 꽤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평범한 집안, 평범한 부모님 밑에 자랐어요. 조금은 보수적인 성격인지라 남들 다 한다는 대학 CC 한 번 한 적이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던 저에겐 남편이 제대로 된 첫 연애 상대였죠. 처음엔 남편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지만 연애를 하다 알게 됐어요. 남편 집안이 제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집이란 걸. 아휴, 이 집은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집만 화려하면 뭐해. 여기 사는 것들은 죄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독하고 냉정한 것들 뿐인데 돈 많다고 다가 아니야, 정말. 시가에 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몇 대에 걸친 금수저 외아들인 남편을 만나 소위 준재벌에 가까운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됐고 그게 제 인생의 덫이 될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었죠. 사실 처음엔 좋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남편 잘 만나 좋은 집, 좋은 차 누리며 호강만 하며 살 줄 알았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하지만 30을 코앞에 둔 나이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교훈은 내 힘으로 얻지 않은 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부자 남편, 부자 시가. 그래봐야 거기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동화 같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초장부터 페이지를 잘못 넘긴 책처럼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넌 너희 시아버지 생신날에도 기어있는 눈구나. 일찍 와서 일손이라도 거들면 좀 좋아. 가정주부가 집안일도 못 챙기면서 어디 그렇게 바쁜 건지 모르겠구나. 회사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결혼했으면 집안일에 충실하라고 했잖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태도가 있어야지. 그거 일해서 몇 푼이나 번다고 참... 입까지 차오르는 할 말은 많았지만 속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고 겉으로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처음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모에게 당할 때마다 남편 뒤에 숨거나 남편이 뭔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랐지만 그것도 얼마 가질 않더라고요. 서로 죽고 못 살던 초반에야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1년쯤 지나자 태도가 확 달라졌죠. 자기한테 떠넘기지 말고 알아서 하라며 시어머니 하나도 감당 못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며 오히려 저를 탓하는 남편이었어요. 넌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 할 거니?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다고 참. 정연이 내조나 잘하면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너도 어지간히 말은 안 들어먹는다 정말. 어머님,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일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휴직을 내겠지만 아직 아이도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일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제 커리어 잃고 싶지 않아요. 커리어? 여자한테 최고의 커리어는 가정이다. 더구나 네가 뭐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온 것도 아니잖니. 우리 집에 온 며느리라면 시댁에 충성해야지. 그런데 네 태도가 이게 뭐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아들한테 집만 대고 지켜볼수록 내가 기가 차서 그런다 기가 차서. 시모의 말에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어떻게든 민폐 소리 듣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짐이라니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었죠. 저는 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력이라?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착각도 정도가 있어야지. 하지만 그만 좀 해. 엄마 말씀 틀린 것도 없는데 자꾸 대들어서 뭘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역시나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고 시부는 짐짓 모른 채 신문을 펴들고 딴청만 부릴 따름이었죠. 시가의 모든 실권을 쥔 인물은 시모였고 며느리인 저를 하대하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믿고 뒤에서 방관만 하는 타입이었고요. 그래봤자 돈줄은 시부가 모두 부여잡고 있는 듯 했지만 시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기 한번 들지 않고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대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저런 모습을 보면 시모가 보통 여우는 아니다 싶었어요. 얼마나 살랑살랑 뒤에서 여우짓을 해대기에 시부 마음을 꽉 잡고 사는지 정말. 그렇다 보니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꼬박꼬박 찾아오는 시가였지만 올 때마다 시가는 제겐 참 지독히도 벗어나고 싶은 공간일 뿐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나마 숨통 트일 구멍을 마련해 준 건 시가 지하에 새들어 사는 할머님이었죠. 새댁, 이따 잠깐 밑에서 나 좀 보고 가. 슬쩍 와봐. 말하지 말고. 그날도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잠시 마당에 바람이나 쐬는 척을 하고 아랫집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님은 예전부터 저희 시가의 고용인으로 일을 하셨고 지금은 반지하에 새들어 사시면서 가끔 식사도 차려주시는 정도로 일을 돕고 계신 분이었어요. 시부 입맛에 제일 잘 맞추는 분이 할머님이라는 이유로 이 집에 계속 머물고 계셨고요. 새댁, 이거 갖고 가. 내가 곶감을 좀 말렸는데 지난번에 나 태어나는 날 식사한다고 만났을 때 보니 새댁 친정어머니가 그때 이걸 아주 맛나게 드시더라고. 별건 아니지만 집에 좀 갖다 드리라고 불렀어. 저것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거 내가 손수다 말린 거라 몇 개 없어. 귀한 거야. 할머님, 너무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오히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받기만 하네요. 아니야. 새댁이 나한테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지.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고생 많았구먼. 그치? 하여간 여편네 말하는 싹퉁머리는 변하지를 않어.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님이야말로 저보다 더 오래 이 집에서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말 마라. 난 여기가 편해서 남아있는 거야. 새댁이 어린 나이에 참 마음고생이 많겠구먼. 내가 볼 때마다 안쓰러워서 그래. 저것들 돈이나 좀 쥐고 있다 뿐이지 교양머리라곤 요만큼도 없는 것들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 할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셨고 그런 할머님은 이 집에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분이셨죠. 아무래도 시모 밑에서 오래 일을 하셨다 보니 그 성질머리를 다 알 만큼 아시는 분이기도 했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 집에서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 걸까요? 새댁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집안은 늘 그래. 그 여편네는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걸 쥐고 있으려는 거고 남편 되는 인간은 지 마누라가 잡돌이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새댁이 잘못한 건 없어. 그저 이 집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게 이유일 뿐이야.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느끼는 동시에 이곳에서의 제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화려하고 커다란 집은 결국 저를 옥죄는 감옥일 뿐이라는 생각에 더 암담해져 왔죠. 할머님께 곶감을 받아들고 다시 시가로 들어서려는데 안에선 시모와 시부, 남편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내가 반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네가 저 여자애를 이 집에 데려온 게 문제야. 저렇게 무능력한 애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어. 그만 좀 해요, 엄마도.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아서 그랬어. 그러니 네가 멍청하단 거야. 한치 앞을 모르고. 연애할 때야 죽고 못 살지 좋아 죽지. 근데 너 지금 와서 봐라. 전혀 좋아 죽겠다던 마음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어? 새삼스럽게 무슨. 결혼 2년 넘었으니 그냥 사는 거지 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게 없는 집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건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려한 유리성에 갇힌 피해자 같은 삶을 계속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 이젠 이곳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뇌리를 스쳐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이 집에서 탈출할 계획, 그러나 절대 쫓겨나진 않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 제대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동안 시가에 꼼짝 못하고 잡혀 살다시피 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단순히 시가가 부자라서 참고 살기만 했던 게 아니라 신혼 초 멋모르던 제가 시가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제가 더 길을 못 펴게 됐고요. 사실 신혼 초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보다도 훨씬 더 정신이 없었어요. 시가의 화려한 저택과 상류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새로 배워야 하는 것도 나가야 하는 모임도 어찌나 많던지.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남편과 사이가 좋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건 분명 축복이었지만 점점 그 축복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시가에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때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예, 너 대체 너희 친정에다 무슨 말을 한 거니? 네? 제가 무슨 말을... 너! 우리 모임에서 알게 된 정보 너희 친정에 갖다 빼돌리라고 누가 그랬어? 어? 이게 귀동냥으로 전해 들은 걸 감히 지 친정에다 갖다 바쳐? 네? 아니, 저는 그냥... 실은 시모와 시부가 다른 부잣집 부부 두 팀과 함께 투자 모임을 같이 하고 있었고 제가 그날 며느리로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나르고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었거든요. 그때 아주 솔깃한 투자 정보를 듣게 됐고 저야 뭐 투자할 돈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친정에 살짝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시모가 그 일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당시 경제 문외한이던 저는 시모와 그 모임 사람들의 계략을 전혀 몰랐고 단순히 좋은 기회다,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만 믿고 엄마에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알고 보니 저는 생각도 못한 비리가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고 본인들만 이익을 챙기고 나면 시장이 다시 정상화된 후 나머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임 사람들 중 한 명이 배신을 했고 오히려 초기에 정보를 듣고 빠르게 진입했던 저희 친정만 약간의 이익을 보고 저희 시모를 비롯한 나머지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말았던 거였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그들만의 세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사장 사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돈 집에 정보를 넘겨줬다는 이 수근거리지 않겠냐고. 수준 떨어져서 정말. 아니, 니들 친정 식구들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낼름 주워먹을 생각을 하니? 그래? 응? 결국 시가가 발칵 뒤집혔고 친정 부모님까지도 이 일로 시가에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모 앞에서 싹싹 빌어대시는데 그 치욕감, 그 죄송함을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딸 자식 잘못 둔 죄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도 없이 시모 앞에 엎드려 비는 꼴을 보는 제 가슴은 사무쳐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혜진이가 뭘 모르고 그만. 저희도 너무 경솔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너그럽게 용서를? 뭘 몰라서 이러시나 본데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이런 민폐를 끼쳐놓고 나 참. 아니, 내가 없이 사는 인간들이라 돈 욕심에 눈 먼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드리면 좋을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보상? 당신네 같은 집이 우리한테 무슨 수로 보상? 없이 살면 다 이래? 다 이렇게 염치가 없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다들 죄송 연불밖에 웰 줄은 몰라 그래? 사람 쳐놓고도 죄송하다고 땡칠 양반들이네 그냥. 시모는 아무리 납작 엎드려 빌어대도 더 큰 소리만 칠 따름이었고 그때 저희를 위해 나서준 분이 바로 아랫집 할머니였어요. 사모님, 그만 고정하세요. 며느님이 실수한 건 맞지만 너무 몰아붙이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연로하신 친정 부모님까지 와서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비시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아기가 없으면 다야? 당신이 뭔데 이런 일에 나서? 아줌마가 여기 몇십 년 있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나랑 맘먹으려고 드나 본데. 아줌마, 내 밑에서 일하는 식모야, 식모. 나이 좀 먹었다고 편히 봐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나 본데 주제 파악 좀 해. 할머니를 향한 시모의 태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시모는 할머니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였고 비하까지 서슴지 않았죠. 당신은 그냥 이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되는 거야.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아휴, 허리가 아프네, 무릎이 아프네에 대해서 내가 좀 봐줬더니 이제 아주 기어오르려고 드는 거야? 한 30년 나 보니까 이제 내가 우스워? 어디서 식모년이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고 찌그러져 있어. 주인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때 그 죄송함을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잘못으로 인해 괜한 할머니까지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더 잘 챙기기로 결심했고 할머님 집에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죠. 할머니 댁에 가면 마치 오래전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래된 냄비들, 따뜻한 된장 냄새,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까지 저는 죄송한 마음에 뭐라도 더 힘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엄마랑 시골 갔다 사온 간장인데요. 할머니 요리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직접 손수 담근 거라 맛이 아주 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오고 나야 뭐 있는 걸로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할머니가 항상 저희 위해 요리해 주시잖아요. 저도 보답하고 싶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제철 과일이나 고급 요리 재료를 사다 드리곤 했어요. 명절에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을 만들어 드렸고, 겨울이면 직접 손으로 짠 목도리를 건네드렸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저를 친손녀처럼 반겨주셨죠. 이거 손수 짠 거야? 아이고, 젊은 새댁이 손이 어쩜 이렇게 야무지대? 할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요. 저도 할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할머니의 다리가 불편해져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 할머님이 검진을 받아본 지가 한참이 되셨더라고요. 할머니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가벼운 검진만 받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강하게 권유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됐죠.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초기 위궤양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위궤양이 발견된 게 운이 좋았단 얘긴 물론 아니고요. 중기, 말기로 넘어가면 더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발견을 한 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할머님은 수술비, 입원비 걱정을 하셨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이 문제로 시가와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할머님 수술부터 입원, 이후 치료까지 모두 도와드렸죠. 할머님은 평생 결혼도 안 하시고 계속 혼자 사셨던 터라 자식도 없으셔서 매일 병원에 들러 간호도 하고 보살펴드렸고요. 그렇다 보니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저는 아주 가까워지게 됐던 거였어요. 시가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할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고 할머님도 제게 늘 고마워하며 이번처럼 이렇게 곶감도 말려주시고 된장 담갔다며 주시기도 하고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머니를 챙기며 보냈던 시간이 저에게 상상치도 못할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그때까지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부 생신이라 시가에 다녀온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제가 시모와 남편의 대화를 엿듣고서 남편과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이게 기회인가 싶었어요. 남편이 순순히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을 인정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제게 유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너도 나랑 결혼할 때 이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야? 네가 무슨 18 춘향이도 아니고 알 만큼 아는 아이 아니야.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했겠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돈 많은 남자가 뭣도 하나 가진 거 없는 년을 꼬셔서 결혼하자고 할 때는 그만한 계산이 다 있는 거 아니겠냐고. 넌 내가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기가 막혀. 그러니까 넌 애초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구나. 아예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우리 집을 네가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남편 첩 정도는 감당을 해야지 당연히. 첩년들 거느리고 있는다고 너한테 뭐 해댈 거 있어? 남편은 아주 당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지가 바람을 피워놓고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어떻게든 제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애썼지만 제 노력은 얼마 못 가 발목을 잡히고 말았어요. 시모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네가 찾아간 그 로펌, 우리 바깥 양반 도와준 후배가 하는 곳이다. 너 정말 내기에 안 들어올 줄 알았니? 아주 간도 크구나. 그것까지 캐묻고 다니세요?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염치가 없는 게 누군데 지금? 네가 지금 여태 2년 넘게 누리고 산 것들을 값으로만 따져도 맨몸으로 쫓겨나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이년아. 시집 와서 한 거라곤 시댁 비밀 캐다가 지 친정에 팔아넘긴 죄밖에 없는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럼 멀쩡한 와이프 두고 바람핀 새끼는요? 그 새끼 죄는 뭐 어떻게 갚을 건데요? 사내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 뭐 증거 잡은 거 있니? 증거? 있죠. 그거 하나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했을까 봐? 혹시 이거 말하는 거니? 녹음 파일? 근데 어쩌니? 이게 이제 내 손에 들어왔네?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 파일 원본을 로펌에 상담하며 넘겨준 게 실수였더군요. 로펌 대표는 시부와 긴밀한 관계였고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던 그 파일을 시모 손에 다시 넘겨주고 만 거였어요. 유일한 증거를 뺏기고 나자 그 다음은 시모에게 너무 유리한 수순들 뿐이었죠. 네가 친정 식구들한테 흘렸던 정보 기억나지? 그걸로 우리 집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아? 네가 이 일로 문제 삼아 이혼 소송이니 뭐니 나불대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그 투자 정보 유출로 네 친정 고소하고 아주 싸그리 무너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모는 또다시 한번 신혼 초 제가 친정에 정보를 흘린 일을 빌미로 삼았고 저는 시모의 협박에 결국 다시 한번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시가의 재력과 권력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또 얼마나 막대한 것들을 손에 쥐고 저희를 협박할지, 저 하나로 모자라 친정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저는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고 모든 걸 잃고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대화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가를 나서던 날, 아랫집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낮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이런 꼴을 보게 될 줄 알았어, 내가. 할머니, 저희 옆편 내가 결국 저럴 줄은 알았다만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나다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렇니? 할머니, 전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더는 싸울 힘도 없어요. 세댁, 포기하지 마. 정말 이렇게 물러날 작정이야? 저것들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한참을 복수심에 불탔던 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복수라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수를 결심할 수 있겠어요? 전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뒤였거든요. 할머니,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 사람들 생각보다 더 큰 사람들이더라고요. 재벌 할 때 그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온갖 것들을 다 돈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재벌이더라고요. 제가 저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 내가 저 집 여편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새댁이 몰라서 그래. 내가 가진 걸 믿어봐.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이 시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시모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폭탄이라고 저를 설득했고, 할머니의 말이 조금씩 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제게 그들이 가진 약점과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들려주기 시작했죠. 새댁네 시애미가 얼마나 돈에 집착하는지 알지? 내가 본 걸 얘기해 줄게. 아주 비바람을 몰고 올 만한 것들이지. 할머니의 말은 점점 구체적이었어요. 시모가 과거의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말, 남편이 회사 돈을 몰래 쓴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할머니 말을 믿어도 될지 의심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저만 용기를 낸다면 절대 못할 것 같던 제 시가에 대한 복수도 눈앞에 보이는 일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잊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시가에서 당한 취급들,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놈, 제 증거까지 뺏어가며 저를 맨몸으로 내쫓으려 한 시모까지. 이걸 잊고 살기엔 너무 억울해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결심해 용기를 냈고, 그렇게 할머니는 제게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증거를 총동원해 시모의 과거 폭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가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고 할머니 집에 숨어들었고, 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을 하나 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고, 상자에는 낡은 종이들과 함께 몇 개의 오래된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조용히 닫고 의자에 앉아 제게 말했죠. 자, 이제 내가 가진 걸 보여줄게. 여기엔 저 집 여편 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과거, 들통나면 아주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들이 담겨 있어. 무슨 과거요? 이걸로 제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죠? 할머니는 깊은 호흡을 내쉬더니 상자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에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할머니는 과거 시모가 젊었을 때 저질렀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댁 시모가 아직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외모가 출중한 편이었으니 동네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지. 그러다 20살 가까이 많은 남자를 하나 꼬셔서 결혼을 한 거야. 저희 시모가 결혼을 했었다고요? 시부 만나기 전에요? 그것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남자랑?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상대 남자는 소문난 동네 유지였어. 유지요? 그럼 꽤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네요. 그렇지. 그 남자는 뭐 나름대로 진심이었나 봐. 결혼을 하면서 큰 돈을 건넸어. 그 돈으로 둘이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 젊겠다, 예쁘겠다. 대머리 노총각이 홀라당 홀려서 다 갖다 바친 거지 뭐. 그럼 혹시 시모가 그 돈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맞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돈이며 지분이며 싹 다 챙겨서 사라졌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재벌집 사모님이랍시고 위험 넘치게 구는 시모에게 이렇게까지 비열하고 치졸한 과거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 후로 그 남자는 여편네를 찾아다녔지. 그 돈은 남자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얼마 후에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 모든 걸 숨기고 말이야. 뭐 첫째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올리지 않았으니 아무도 모르게 결혼이 가능했겠지. 세상에, 그럼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남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에 몇 년이 지나 찾아내고 만 거야. 그때 얼마나 놀랐겠어. 도망친 줄 알았던 과거가 두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자기를 찾아왔으니. 여기까지 말한 할머니는 상자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계약서의 사본이었죠.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시모가 사기 결혼을 한 후 기어코 시모를 찾아낸 시모의 전 남편이 시모를 협박한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입장에선 부자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가 폭로되고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을 테니 계약서에 순순히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계약서가 그 증거야. 매달 200만 원씩 갚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 안 지키면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폭로한다고 돼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금액,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사건 당시의 상세 내역이 적혀 있더군요. 이건 할머니의 단순한 추측도 망상도 아니었어요. 모두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들이었죠. 근데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몇 년 전 일이었어. 내가 그 방 드레스룸을 정리하다가 이 계약서를 발견한 거야.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몰래 사본을 떠났지.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하며 당한 세월이 길다 보니 나에게 좋은 보험이 되겠다 싶더라고. 그걸 여태껏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 사실은 이 집 일을 그만둘 때 다 폭로하려고 했어. 그때쯤 되면 후련하게 복수해주고 떠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새댁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 복수는 새댁 복수로 대신하면 돼. 내가 이걸로 도와줄게. 할머니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과거가 밝혀지는 것일 테고, 이 계약서가 시부 손에 들어가면 시모는 완전히 끝장일 테니까요. 저에겐 가장 좋은 협상의 카드가 생긴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협상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시모가 혹시나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뻔뻔하게 나서면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할머님이 직접 움직일 테니 걱정 말라고, 그 옆편의 밑에서 한참을 억울하게 당했던 걸 생각하면 본인도 치가 떨린다며 든든하게 제 뒤를 지켜주셨고, 저는 그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는 시모가 가장 약해질 순간을 노리기로 했죠. 먼저 저는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그와 동시에 시모를 만나 계약서의 존재를 암시할 계획이었고요. 며칠 후 저는 그 집을 찾아가 시모를 당당히 마주했어요. 제 이혼 조건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요구 조건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편이 신상에 이로울 거예요. 뭐? 신상에 이로워? 너 지금 뭘 믿고 누굴 협박해?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야, 네가 뭘 요구할 자격이나 있어? 없는 년이 눈이 뒤집혔나 본데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려? 고얀 년 같으니라고.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참. 지금 다시 한번 충고하겠는데 이 순간 이후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이게 근데 야, 너 뭐 믿고 설치는 거니 지금? 이걸 보여주면 답이 되려나? 한번 읽어보든가.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시모 앞에 내밀었고 시모의 얼굴은 일순간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너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냐고? 질문이 잘못됐잖아요. 어디서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사실은 이걸 아버님이 보게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본이라는 사실? 원본이 따로 있다는 거야? 에이, 아마추어 같이 왜 이러실까? 이런 자리에 누가 원본을 들고 나와요? 등신같이 원본 증거 한번 뺏기고 나서 나도 완전 정신 차렸잖아. 함부로 이런 자리에 원본 들고 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준 게 그쪽인데. 원본은 숨겨뒀다는 말에 시모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늘 저를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던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걸 보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가 감히 날 협박하겠다는 거야? 협박이라뇨. 그런 치졸한 짓은 그쪽이나 하는 거고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 최소한의 분이라도 풀리지 않겠어요? 원하는 게 뭐야? 이 요구만 따르면 되는 거니? 정말 그럼 입 다물고 조용히 하는 거지? 일단은. 똑바로 답해. 내가 이 요구만 들어주면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부탁한다. 나 좀 살려다오, 혜진아. 부탁이다. 제 입으로 폭로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요구한 그 사안들만 지킨다면. 아시죠? 이거 세상에 나가면 어머님 과거는 물론 이 집안 명예 자체가 끝장날 거라는 거. 머리 제대로 굴리고 똑똑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 당신 그리고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테니까. 아휴, 알았어.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그이한테는 절대 보여줘선 안 돼. 결국 시모는 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모가 두려워하던 비밀을 무기로 삼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인에 맞춰 할머님도 들어왔죠. 이 집에서 오래 일한 할머니는 집안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돈줄은 시부가 모두 쥐고 있었지만 관리 명목으로 재산 대부분은 시모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게 이 계약서만 있으면 시모는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소유의 재산의 소유권을 일정 부분 제 명의로 돌리게 만들 수 있다고 언지를 주셨죠. 저는 이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저와 함께 시모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한다고. 근데 나더러 뭘 도와라는 거야? 말로만 약속하시면 안 되죠. 한낱 가벼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당장 은행과 법무사에게 연락하세요. 모든 과정은 제 눈으로 똑똑히 전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시모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은행과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는 시모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제 명의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더는 속일 방법도 없을 거야. 네 시모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거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모에게서 당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명의 변경을 마친 다음 날 시부가 저와 시모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였죠.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왜 갑자기 재산 일부가 혜진이 명의로 넘어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혜진이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가정의 평화? 당신이 언제부터 새아가 걱정을 그렇게 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설명을 해봐.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 몫으로 갖고 있던 거 거의 대부분을 며느리한테로 명의 이전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 똑바로 얘기해. 정연이 그놈이 바람을 피웠잖아요. 누굴 닮아 그 모양인지 참. 바람 피우고도 당당하게 굴고 그렇게 나오니 혜진이도 충격을 받고. 그래도 내가 시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상금조로 명의 변경을 해준 거예요. 별일 아니야. 정말 그게 다야?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보. 어차피 내가 갖고 있던 명이고 어차피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 더 나갈 돈이잖아. 내가 오히려 소송하면 떼일 것들 아낀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그냥 준 거야. 평생을 거짓말하며 잘도 과거를 숨겨온 사람답게 시모는 시부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대더군요. 진실을 아는 제 눈치를 흘긋흘긋 봤지만 제 입으로 폭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마친 뒤였기에 저는 모르는 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시모의 편이 아니었나 봐요. 시부는 아무래도 시모의 변명을 영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남편놈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뻔뻔하게 나오던 시모를 시부 역시 이미 목격한 뒤였거든요. 2년 내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제 탓을 해대던 시모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는 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의심을 거두지 못한 시부는 결국 자신만의 방법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시모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시모를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몇 더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을 써서 시모의 고향을 수소문한 끝에 시모가 과거 결혼을 했단 사실, 그 남자의 돈을 모두 가로채 사기를 친 사실을 모두 알아내고만 시부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시모의 전 남편을 찾아내 그간의 모든 일까지 다 알아차린 뒤였죠. 당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었는데 전현이랑 그 망할 식무년만 아니었어도 다 덮고 넘어갈 옛날 일이었단 말이야. 끝난 일? 그걸 매달 200만 원씩 갚으면서 끝난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여보, 나 당신 와이프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말을 믿어줘야지. 내 말부터 들어줘야지. 당신 그 가정스러운 짓 좀 집어치워. 이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진짜 당신이란 인간 내가 그동안 같이 산 세월까지 지워버리고 싶어. 알아?
잘못됐어, 여보. 내가 잘못됐어. 나 정말 이렇게 싹싹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시모는 시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대기 시작했지만 시부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아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시부는 시모에게 이혼을 선언했죠. 저를 욕하고 저희 친정을 욕보이면서까지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시모의 명예와 권력은 그렇게 모조리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에겐 더 없는 기쁨이었지만 말이에요. 시모는 창밖에서 웃음 지으며 본인을 보는 저를 보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까지 기뻐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모 앞에서 우시던 모습이 오버랩되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죠.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된 후 뒤늦게 남편 놈은 제게 알랑방귀를 껴댔어요. 자기 엄마 앞으로 있던 재산들이 모두 제게 넘어온 걸 알고 나서야 기회를 달라는 둥,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입에 발린 말들을 해댔지만 놈의 그런 말을 들어줄 정신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서야 뒤늦게 되찾은 제 삶과 제 자유를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할머니의 도움 덕분이었죠. 혜진아, 이제 정말 너만의 삶을 살아. 뒤돌아보지 말고. 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내 삶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이후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모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조건으로 제가 계약서를 숨길 것을 요구했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모든 것을 철저히 대비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시모가 시부 몰래 벌여온 일들까지 법적으로 정리하며 철저히 준비했죠. 이 정도로 철저히 증거를 모으셨으니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겠는데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이혼 절차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설득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인을 다시 냉정하게 내친 뒤여서인지 오히려 제가 요구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더군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염치 없기 그지없는 모자였습니다. 한순간에 눈이 멀어 저런 거랑 결혼을 했었다니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결국 재판은 제가 승소하는 결과로 끝이 났어요. 저는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과 위자료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끝마쳤죠. 이혼이 끝난 후 전 시모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시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고 시모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재벌이니 뭐니 해대지만 결국 그 바닥도 가십으로 흥하고 가십으로 망하는 판이더라고요. 시모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 누구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재벌집 사모에서 쫓겨난 사기꾼으로 전락하고만 시모였습니다. 제 전남편 역시 시모의 몰락과 함께 경제적 기반을 잃었어요. 양다리, 세다리에 걸쳐 바람피던 상대들도 남편을 떠나고 말았죠. 돈 하나 말곤 봐줄 거 하나 없는 놈이 돈마저 잃었으니 어느 누가 그 옆에 있고 싶어 하겠어요? 놈은 뒤늦게서야 자신이 얼마나 빈 껍데기였는지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혜진아, 나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 당신에게 줄 기회는 없어. 기회라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나 주어지는 거거든. 거울을 보고 네 양심한테 한번 물어봐라. 너한테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이혼 절차도 모두 끝났겠다. 더는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전 남편의 번호와 연락을 차단하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전 시모, 전 남편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듯 제 뒤를 스쳐갔고 제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독립적인 삶을 꾸리게 된 저는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뵙고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할머니 역시 그 집을 나오게 됐고 전 시부가 모든 일을 알기 전 전 시모에게서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나온 덕에 낡은 빌라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건 작은 제 마음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넉넉한 사례비와 함께 낡은 빌라에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수리를 해드렸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늘 마음으로 생각만 해오던 일이었어. 그 집에 복수하는 거 말이야. 그런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해줬으니 나야말로 고맙지.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을 살아가. 할머니와 저희 친정 식구들은 이후에도 종종 함께 만나며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제 삶에 왈가왈부할 수도 제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을 만큼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내 인생에 2번의 결혼도 남자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제 커리어에 집중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결혼에 이혼, 별난 일들을 다 겪고도 저는 아직 고작 30입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도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한번 우뚝 서보려고 합니다. 결국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만이 내 것이라는 걸 저는 이 일련의 과정으로 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인생의 배움도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저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타산지석 삼을 분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그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작은 의미가 됐다면 그걸로도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엔 누구도 저처럼 어리석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모든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빕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이 방송을 자주 청취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깊은 수렁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구한 경험을 했어요. 그야말로 조상이 도왔다 할 정도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이 우연한 계기로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일까 하는 우울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방송을 들으며 많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죠. 아무리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제가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딱히 큰 말썽을 피우거나 사고를 치지도 않았던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사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평범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저희 가족이 사는 동네는 굉장한 부촌이었거든요. 거기에 외동딸이었던 저는 집안의 사랑도 정말 듬뿍 받았고요. 하지만 제가 자라고 살았던 동네는 이런 부유한 집안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저희 집안이나 제 배경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 영향도 있었어요. 직원이 수백 명이 되는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부잣집 사모님이었던 어머니는 재력과는 상관없이 소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셨고 어머니도 가끔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 외에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직접 하셨고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선 이게 특이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직접 저녁을 해서 차려주던 집은 저희 집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보고 놀라는 걸 보고서야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주 평범하고 무난한 아이로 자랐던 거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엄청 인기가 많은 남자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입학을 하기 전부터 아주 이름을 들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 팔을 치면서 이랬어요. 저기 진석 선배다. 너 처음 보지? 봐봐.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처음 봤어요. 선명한 이목구비에 하얀 피부, 큰 키에 환한 웃음까지. 연예인 저리 가라더라고요. 거기에 집안도 대단하다고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선배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선배를 보려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같은 동아리에 가입을 하기도 했지만 감히 말 한마디 붙여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정도였죠. 제가 그 선배 근처에 다가가려고 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여자 선배들이며 동기들의 치열한 견제와 자기들끼리의 피 튀기는 경쟁에 기가 질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숙맥 그 자체였어요. 연애는커녕 친한 남자애들도 별로 없는 데다 외모 가꾸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단정하게 입은 교복에 질끈 묶은 머리를 하고 있는 제가 어디 낄 자리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선배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죠. 저희 첫사랑은 그렇게 짝사랑으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이 말이에요. 그 선배가 졸업하고 난 뒤 저는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 선배는 성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던 터라 지방 어디 대학에 갔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원래 좀 사는 집 자식들 중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일단 대학을 보냈다가 바로 미국 유학을 보내 학벌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그 선배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회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 공부를 2년 동안 하다가 회계사가 되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졸업하랴, 회계사 자격증 공부하랴, 또 취업에 신경을 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회계사가 된 뒤 다행히 좋은 회계법인에 취업이 되어 좋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던 때였어요. 저는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아가씨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생활이었죠. 높은 연봉을 받는 전문직인데다 부모님도 부유하시고 건강하신 데다가 최근엔 사업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건물도 하나 물려주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가게 된 친구 생일 파티에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가 초대를 받았는데 좋은 호텔바를 빌려서 생일 파티를 한다며 너도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쩌다 가게 된 거였죠. 그 파티에 그 선배가 와 있었던 거고요. 몇 년 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그 선배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지금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은 아직도 변함없이 멋있더군요.
저는 예전처럼 멀찍이서 그 선배를 훔쳐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다윤아, 다윤이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나 처음에도 몰라봤잖아. 아, 선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렇게 저는 뜻밖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선배가 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먼저 아는 체를 해오니 얼마나 좋았는지. 주변 여자들이 질투 어린 시선으로 저희를 흘겨보았지만 그 선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한참을 저와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학창시절 그 선배를 짝사랑하긴 했지만 저에게 그 선배는 조금 가볍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자상하고 진지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멋있었죠. 그 선배는 제가 회계사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안 그래도 세금 문제로 상담을 할 세무사를 찾고 있었다면서 다음 주에 바로 만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가볍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연히 만나기로 했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그 다음 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배와 단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막상 상담을 하고 싶다던 세금 관련 문제는 정말 간단한 것에 불과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 정도는 선배네 회사 회계사 분에게 이야기해도 바로 알 텐데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도 회계사 있어. 설마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했겠어? 그냥 너랑 따로 만나고 싶어서 핑계댄 거야. 싫어? 싫을 리가 있나요? 저는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서 그저 좋기만 했죠. 그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녁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는 길, 그 선배는 이랬어요. 갑작스러운 거 아는데 지금 사귀는 사람 없으면 나랑 만나자. 내가 잘해줄게. 나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설레. 학창시절 짝사랑하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는 그날부로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꿈만도 같았죠.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일찍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저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혹시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싫은 티 없이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기도 했죠. 얼마나 자상하고 또 따뜻하면서 로맨틱한지. 부끄럽게도 저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본 상황이었어요. 중간중간 잠깐 만났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오래가진 못했죠. 사실 그동안 연애라든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무엇보다 오랫동안 좋아하던 사람, 그것도 너무나 멋지고 잘생긴 남친을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행복감에 푹 빠져 그 사람과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그 역시 저만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할 기세였어요. 그렇게 한 석 달 좀 넘게 만났을까?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했어요. 자기야, 진짜 빠르고 뜻밖의 말인 거 아는데 우리 결혼하자. 연애는 그만하고. 뭐 우리가 내내 몰랐던 사이도 아니고 서로 겹치는 친구며 동창도 많아서 서로에 대해 다 알겠다. 신원도 확실하겠다. 길게 연애할 이유 있어? 그냥 빨리 결혼하자, 응? 뭐? 아니, 우리 아직 사귄 지 반년도 안 됐어. 무슨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꺼내. 솔직히 자기도 나 여자들 여럿 만나본 거 알 거야. 그래서 난 더 확신할 수 있어.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여자고 나에게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나 매일 자기 집에 보내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는 거 힘들어. 둘 다 나이도 있는데 그냥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있고 싶어. 아니, 그래도 나 믿고 따라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여자가 안 넘어가겠어요. 약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 사람의 거듭된 설득에 저는 결혼을 승낙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남자친구 집은 전형적인 부잣집 저택 그 자체였어요.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부촌에 있었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도 아주 잘 아는 사이라셨어요. 예전부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종종 만나고 있다며 인연이 참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으로 도도하고 화려한 미인이었죠. 그분은 조금 놀랬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집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예전에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참 곱게 잘 자랐구나.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다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딸 잘 키웠다고 네 엄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데 결국 곱게 키워서 우리 집으로 시집 보내는구나. 저를 대하는 두 분의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죠.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사업하는데 안정도 되고 좋다면서요.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아직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도 제대로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저희는 제 부모님에게도 무난하게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제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차피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자 저희 둘이 만나는 줄도 몰랐던 남친과 저의 동창이며 친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쇼킹했던 거죠. 그중엔 질투 어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던데. 거기에 집안은 보통 좋니? 내가 아는 언니는 진석 선배 결혼한다는 이야기 듣고 아직도 운다고 하던데. 너 감당되겠어?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래. 아니 그 선배 만나던 여자들이 모델에 연예인 뺨치던 여자들이었는데 갑자기 너랑 결혼한다니 의외긴 하다. 너 뭐 임신이라도 한 거야? 요딴 소리를 해대는 촉새들 사이에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내 남자친구가 니들에게 눈길 하나 줄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와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하나가 저와 단둘이 있는 조용한 때를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현아, 이거 그냥 내 노파심으로 하는 소린데 너가 그 선배 만났던 생일날 사실 선배가 다른 애들에게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들었어. 처음엔 너를 보고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다현이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뭐 처음엔 나를 못 알아봤다고 했어. 내가 존재감이 없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름을 듣고도 기억을 못했어. 관심도 없어 했고. 그런데 다른 애들이 너가 최근 아버지에게 건물을 받았고 회계사로 연봉이 높고 이런 이야기를 어쩌다 하게 됐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너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진짜냐 물어보고 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니 어느 순간 너랑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나 왠지 그게 마음에 걸려. 그냥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친구는 성격이 진중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법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기에 분명 깊은 고민을 한 뒤 저를 위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음이 분명했죠. 친구가 보기에 걱정이 될 만하긴 하다 싶었어요. 관심도 안 보이다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랑 가까워졌다는 거니까요. 저는 솔직히 그때 상황을 남친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오해는 풀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한참을 웃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자기네 재산이 탐나서 일부러 접근을 했다는 거야? 우리 집 재산은 다 어쩌고. 자기야. 우리 집 회사가 자기네 아버지 회사보다 더 큰 건 알지? 응? 이러면서 웃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긴 그렇긴 했어요. 남친네 집안이 어쩌면 저희 집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는 데다 외동아들인 남자친구가 그 사업과 재산을 전부 물려받을 예정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한참 웃더니 이랬어요. 솔직히 놀란 건 맞아.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존재감이 없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엄청 예쁜 애가 나타나서 놀라서 물어본 거야. 이름을 들었지만 그 조용한 모범생이랑 지금 자기랑 연결이 안 돼서 버벅된 걸 오해했나 봐. 나 솔직히 그날 첫눈에 반했어. 너무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친구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나 봐. 제가 고등학생 땐 조금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늘 교복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달라진 모습을 보니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이라 여겼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었어요. 하지만 결혼식만은 엄청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했죠. 반면에 저는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랬어요. 당신 친구들 말 많잖아. 아주 질투가 나서 배 아파 죽을 정도로 화려하게 해줄 거야. 나만 믿어. 최고급 호텔에 신혼집도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들 시선이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아. 우리 수준에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그 정도 가치가 충분히 있어. 자기 친구들 부러워 기절하게 만들 거야. 난 절대 양보 못해. 그러는 모습이 꼭 유치한 아이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아 곤란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행복했어요. 그러는 중 하루는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남자친구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 회사를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닌가? 아무리 결혼 준비에 할 일이 많아도 사업하는 사람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지. 사랑에 정신이 팔린 모습 보이는 거 직원들에게도 좋진 않아. 내 딸이야 휴가를 쓰는 거라지만 윗사람이 자꾸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쓰게. 엄마는 또 잔소리를 한다고 뭐라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반성하겠다고 역시 사업가 아버님이라 그런지 배울 점이 많다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았죠. 아무래도 저를 위해 무조건 시간을 맞추고 어디든 같이 가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늘 사업을 위해 일에 파묻혀 사는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랬어요. 이제 결혼하면 나 역시 일을 하느라 바빠질 거니까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일도 잘하니까 아버님에게 잘 이야기해줘.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딱히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결국 시댁과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긴 하더군요. 문제는 혼수와 예단이었어요. 아무래도 재력가 집안이라 그런지 시댁에서 보낸 예단과 혼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걸 다 하면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걸 보더니 어이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좀 줄여서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남자친구는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서운해하셨어요. 솔직히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없는 집안들도 아닌데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른 집에 비하면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고작 그런 걸로 싫은 소리를 들어야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최대한 부모님 도움 적게 빌리고 최대한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눈치를 주어서인지 남자친구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시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결국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잣집 딸로 태어나 평생을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서 그럴 수 있으니 괜히 책 잡히지 말고 어느 정도는 맞춰주자고 말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자친구 집안은 화려하게 누릴 건 누리면서 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원래 집안마다 가풍이라는 게 다르니 그러려니 생각하고 너무 싫은 티 내지 말고 가서 맞춰드려. 이 동네 집안들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니. 저는 결국 절반 정도는 남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무조건 가장 최고급, 가장 비싼 물건이 아니면 다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고 사치스러웠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결혼 예물을 정할 때 벌어졌어요. 저와 남자친구의 반지와 시계를 고르는데 따라오시더니 제 반지를 무려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로 정하라고 하시고 남자친구의 시계 역시 몇 천만 원짜리로 고르는데 정말 아니다 싶었거든요. 고작 반지 2개와 시계 하나에 1억 가까운 돈을 쓰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도대체 그런 반지를 제가 낄 수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웬만한 전셋집 보증금에 육박하는 반지를 끼고 밖에나 나갈 수 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입을 열고야 말았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이런 반지 못 사요. 이렇게 비싼 반지 편하게 끼고 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요. 좀 저렴한 걸로 사고 싶어요. 얘는? 누가 촌스럽게 결혼 반지를 매일 끼고 다니니? 이런 건 좋은 거 사서 집에다 잘 간직하는 거지. 저는 평소에 끼지도 못하고 집에만 모셔만 놓을 반지를 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지는 자주 끼고 다닐 수 있어야죠. 서랍 안에 모셔놓을 반지를 저 이 돈 주고 못 사요. 제가 회계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돈에 예민하고 계산에 철저한 편이에요. 그릇이나 이불 같은 것은 100번 양보의 취향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낄 제 결혼 반지잖아요.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걸로 남친 어머니와 처음으로 얼굴까지 붉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화가 나신 남친 어머니는 결국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진짜 어쩜 촌스럽고 공상맞게 사는 지네 엄마 딸 아니랄까봐 너도 어쩜 취향이 이렇게 싸구려니? 세상에 누가 결혼 반지를 이딴 거지 같은 걸로 사? 너 설마 우리 아들 반지랑 시계도 싸구려로 살 거야? 어쩜 취향이 이렇게 천박하고 촌스러워? 너는 물건 볼 줄도 몰라? 이러자 저희 둘 사이에 껴서 자기 엄마를 말리던 남자친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얘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장모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싸구려 운운을 해?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나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엄마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고 싶어? 남자친구가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는지 보는 제가 더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그만하라고 말려도 남자친구는 거의 자신의 엄마와 인연을 끊을 기세로 화를 냈어요.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서운하다며 울먹이기까지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제 지옥의 시집살이가 시작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질러놔야 앞으로 마음대로 못하시지. 내가 아무리 이런다고 엄마와 내가 인연이 끊어지겠어? 하지만 자기는 아니잖아. 나 하나 믿고 결혼하는 건데 내가 지켜줘야지.
난 평생 자기 편이고 무조건 자기 위에서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내 뒤에 숨어.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저를 토닥이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정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렇게나 저만 사랑해주고 저만 위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을 하면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얼추 마친 저희는 마지막으로 형식적이긴 하지만 정식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장은 당연하게도 최고급 호텔 안에 있는 최고급 식당이었어요. 식당 안에 따로 준비되어 있는 별도의 방이었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했지만 상견례 내내 남자친구의 어머니 표정이 그리 좋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결혼 반지 사건 이후로 앙금이 남으신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러시더군요. 한 여사는 검소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없는 사람도 아니면서 괜히 없는 척하는 것도 보기 그래요. 사람들이 가식적이라고 해. 우리 같은 사람이 돈 좀 써주고 해야 경제도 도움이 되지. 너무 그러면 난 궁상 맞더라. 있는 돈 아껴서 지고 가려고 그래요? 없는 척 하긴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사람이 너무 좋은 거, 비싼 것만 찾는 것도 너무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요? 최 여사님이야 우아하시지만 그 돈 좀 있다고 쓰대는 게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아휴, 그렇다고 좀 쓸 때는 좀 쓰고 살아야지. 애들도 있는데 너무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안목이며 그런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살벌했어요. 역시 대단하신 사모님들 사이의 신경전은 무섭더군요. 웃으면서 서로를 돌려가고 엿을 먹이는데도 두 분 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말이 조금만 더 격해지려 할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짝 인상을 썼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금방 입을 다물었고요. 남친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원래 아는 사이라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듯 하더니 곧 두 분만 아시는 사업 이야기를 오랫동안 두런두런 하시면서 약주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서로 아는 집안이기도 한지라 어색하지도 않았죠. 아버지들끼리는 술 한 잔을 곁들여서 사업 이야기를 하시고 어머니들끼리는 표정 하나 풀지 않고 은근슬쩍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살벌하게 돌려가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말리고 저 역시 엄마를 진정시키고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그 상황이 속으로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종종 이런 풍경을 보겠구나. 이러면서 살아가겠구나.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겠다 싶어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남자친구가 이랬어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기사님이 지금 차에 문제가 약간 있어서 도착할 때까지 잠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버님, 오후에 일정 있으시잖아요. 그래, 그럼 박 사장, 아니, 이제 사돈이라고 해야지. 저희 먼저 갑니다. 나중에 골프나 치러 갑시다. 저희는 먼저 자리를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접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비 계산을 하려다가 그제야 저는 지갑을 식당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미리 식당 비용을 계산하려는데 남자친구가 조용히 이랬거든요. 자기야, 어떡해. 내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어. 여기 계산 좀 부탁해도 될까? 그래서 제가 급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카드를 쥐어준다 어쩐다 하다가 의자 뒤쪽에 지갑을 두고 그냥 나온 것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먼저 가시라 하고 저는 지갑을 가지러 급히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부랴부랴 도착해 저희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 돈 많다며. 돈도 많다면서 예단 가지고 왜 이렇게 궁상 맞고 거지같이 구냐고. 아무래도 예단 때문에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구석진 곳에 있는 룸이라 오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 생각보다 남친 어머니의 불만이 대단한 것 같아 차라리 솔직한 마음을 들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기절 초풍할 내용이었어요. 그깟 예단 타령 좀 그만해. 좀만 있으면 더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깟 거 욕심내다가 일 그르칠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해? 돈이 들어오는 거 확실하긴 해. 저 윤 대표가 보통 깐깐한 인간이 아닌데 그 딸 하나 구워 삶아서 될 일이 아닌데 너 확실해?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우리 손해만 막심하다고. 진짜. 손해봐서 뭐? 다른 방법 있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망할 회사. 이대로면 우리 그대로 빚더미에 올라갈 판인데 그깟 손해 좀 본다고 뭐? 두 사람 다 양심도 없어? 내가 저딴 년 비위 맞추면서 고군분투하는 거 보이지도 않냐고. 나한테 안 미안해?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그리고 풀리려는 다리에 겨우 힘을 주고 더더욱 몸을 숨기고 귀를 바짝 대었죠. 그냥 건물만 뜯어내고 이혼한다니까. 길어야 6개월이야. 내가 법적인 조치까지 다 알아뒀어. 그러니 제발 협조 좀 해요. 네? 그러면서도 한참을 셋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충격으로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은 현실이었어요. 남친 아버진 충고랍시고 이랬어요. 암튼 조심해. 지금 회사 상황 극비로 관리하고는 있지만 소문 퍼져나가는 것 순간이야. 윤 대표 저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다. 최대한 눈치채지 못하고 얼른 그 딸내미 지분이랑 건물만 빼돌려서 빠져나와야 해. 걱정 마요. 지금 나한테 푹 빠져있어. 그리고 지도 사업하는 집에서 컸으니 지분 돌리고 건물 담보 잡고 하는 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거니까. 받은 집은 팔고 건물 담보로 돈만 빼도 우리 한숨 돌릴 수 있으니 그때 회사 팔아버리면 되지 뭐. 얼른 정리하고 내년엔 어디 좋은 데 가서 좀 쉴 계획이나 세우세요. 알았어. 너도 조심해.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제 임신이라도 하면 골치 아프다. 꽤 예쁘던데 홀리면 안 돼? 남친은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러냐며 웃더라고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부여잡고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한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진정을 했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녁 늦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내가 이상해서 하는 말인데 아무래도 박 사장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고 있는데 그동안은 뜬 소문이라 여겼는데 오늘 박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 원래도 박 사장 경영 스타일이 공격적이고 무모한 면이 있긴 했는데 내가 이걸 알면서도 그 집안에 너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 되는구나.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오늘 제가 들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분이었지만 이번엔 손까지 떠시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더군요. 저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각자 필요한 행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회사 내부 회계 보고서를 구해주시기로 했고 저는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친구를 만나 좀 더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법률적 상담도 진행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구해다 주신 남친네 회사 회계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외부에 발표한 보고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것은 내부 보고서의 숫자를 조작한 거짓에 불과했어요. 상태는 심각했죠. 당장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어떻게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전형적인 방만 경영과 부실 경영의 그 자체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의를 했죠. 그때가 불과 결혼식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사실 처음 모든 진실을 알아차린 때가 결혼식을 2주 남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몹시 바빴어요. 남자친구가 그 사이사이 만나자 했지만 저는 결혼식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한두 번 정도 잠깐 얼굴만 보고 말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막상 얼굴을 보니 저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었어요. 혹시라도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걸 받아주고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저는 그 사람을 살짝 떠봤죠. 자기야, 나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 전부 다 도로 드릴까? 내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재산만 똑 떼어내서 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자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이렇게 둘러댔어요. 자기는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왔던 재산 다시 갖다가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해. 거기에 아주 나중에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시 와야 하는데 그럼 또 세금이 왕창 붙는데 결국 아버님이 힘들게 버신 돈이 세금으로 다 흩어지는 거야.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동담도 참. 그렇게 웃으며 말을 하면서도 그는 정말 놀란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저의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저는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혹시라도 모든 진실을 그가 고백했다면 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헤쳐나갈 각오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진심이었고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살살 달래며 오히려 결혼 전에 회사 지분을 더 많이 가져오라는 둥, 미리 명의 이전을 해놔야 좋다는 둥 저를 꼬드기려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인간을 더욱더 독하게 아주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 이 본 모습을 까발려야겠다 결심했죠. 결혼식 당일날 저희는 각자 부모님을 모시고 새벽에 메이크업 샵에서 만나 같이 화장을 하고 예식장인 호텔로 출발하기로 약속을 해놓았어요. 하지만 그 시각 저는 편안하게 집에 있었죠.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날리고 말이죠. 부모님 역시 집에 계셨어요. 부모님도 문자를 보내고 친척들과 친한 분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느라 바쁘시긴 하셨어요. 만나기로 한 시간이 좀 지나자 남자친구에게선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네, 저는 결혼식에 나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빵꾸를 낸 거죠.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시기로 한 분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새벽부터 돌리고 계셨던 거고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 당일날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자친구 쪽 식구들은 메이크업샵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식구들이 나오지 않자 일단 자기들끼리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장으로 출발을 했다 하더군요. 연락은 안 되고 당장 어떻게 할 순 없고 자기 쪽 하객들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니 일단은 예식장에 가서 기다리자 이렇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넓고 호화로운 호텔 예식장에 신부는 물론 그 가족들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데다가
신부 쪽 하객들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제야 남자친구와 그 가족은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급기야 제 친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오늘 결혼식 취소된 거 아니에요? 새벽에 문자 왔던데요? 저희 엄마도 연락 받으셨다던데?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대환장 파티가 열렸죠. 이 사실을 들었을 땐 이미 신랑 쪽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는데 신부 쪽만 회행했으니 어땠겠어요?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며 직원들이며 난리가 났죠. 남자친구 부모님은 쩔쩔매면서 손님들에게 사정을 둘러대느라 난리가 나고 남자친구는 허겁지겁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굳게 닫힌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현아, 아버님, 어머님, 좀 나와보세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떻게 결혼식 당일에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이러면서 악을 쓰는데 시끄러워 있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다현아, 너 결혼 안 해? 아버님,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결혼 안 하니까 내가 집에 있지. 너랑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예식장 가서 얼른 수습이나 하지 그래? 야, 불만이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남친은 말을 채 끝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 듣다 아버지가 그 인간을 바닥으로 확 밀쳤기 때문이었죠. 닥쳐! 미리 말? 그러는 너랑 네 부모는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 딸 재산 빼돌리려고 했어? 이 정도로 아는 걸 다행인 줄 알아? 그 인간은 경악하더군요. 저는 냉정하게 그를 내쫓았어요. 너 이러면 내 건물이 네 거가 될 줄 알았어? 나를 재물 삼아 다 망해가는 니네 집안 일으키려고 한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바보같이 당할 줄 알았어? 시끄러우니까 당장 꺼져. 아니야! 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야? 다 오해야, 오해. 그렇다고 결혼식 당일에 이럴 순 없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제발 이야기 좀 들어봐, 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인간을 막으며 권고했죠. 당장 니네 회사에나 가봐. 아마 오늘 부도가 났을 거니까. 제가 남자친구네 회사 내부 회계 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재정의 불량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진 그 회사에 대해 은밀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셨어요. 저희 예상대로 그 회사는 부도가 아니라 아예 망하기 직전이었고요. 원인은 당연히 경영자가 회사를 엉망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었고요. 남친 아버지의 무리한 확장과 대출이 근본 원인이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남자친구 때문이더군요. 경영이라고는 일도 모르는 인간이 마구잡이로 일을 했던 거예요. 기가 찼던 것은 회사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데도 그 일가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갔더군요. 거기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 담당 직원을 협박해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처에 줄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중이었어요. 직원들 중 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실을 증언해주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진 이 인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진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단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며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지들 욕심만 차리기 위해 회사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쓰는 몹쓸 것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와 어음으로 거래를 하던 거래처들을 만나 실상을 이야기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던 거죠. 그러자 거래처들은 전부 거래 정지를 하고 어음 지급 신청을 동시에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결혼이 파토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실상에 대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어음을 막지 못해 그날부로 그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어요. 회사며 그 가족의 모든 자산은 은행에 차압이 걸렸고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원래 망할 위기에서 어디 돈 많고 순진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할 즈음 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나 그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나 했죠. 미안한데 너 진석 선배랑 제일 친한 친구랑 친분이 좀 있지? 그 선배랑 만나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내가 믿고 상의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걸렸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나서주었던 거죠. 남자친구의 절친과 제 친구가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의 절친과 만나 술을 먹여가며 살살 이야기를 했던 거죠. 둘이 결혼을 한다는데 뭔가 그 선배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 선배가 다현이 같은 애랑 결혼할 리가 없지 않냐. 무슨 꿍꿍인지 이야기를 해봐라. 나만 알고 있겠다. 그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꼬드겼던 거죠. 그렇게 친구가 직접 녹음까지 해준 내용은 뭐 예상한 대로였어요. 안 그래도 예전부터 집이 망할 판이라 죽겠다며 어디 순진한 여자 없냐고 찾던 중이었어. 그러는데 딱 다현이가 나타난 거지. 지금 하늘이 자기를 돕는다고 얼마나 신나는 줄 아냐? 두고 봐. 걔들 6개월 못 가고 이혼할걸? 다현이 아마 알거지가 돼서 쫓겨날 거야. 이미 다 작전도 짜뒀다고 하더라고. 너 이거 진짜 비밀이야? 저는 악을 쓰는 그 인간에게 이 녹취를 들려주었어요. 그 인간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더군요. 다행히 예식장이며 신혼집이며 전부 그 인간이 계약을 한 것이라 모든 비용은 그 인간이 책임을 져야 했죠. 그 인간들은 저희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결혼식 비용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일방적인 혼인 파기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적인 명예도 실추를 당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요. 저는 마음대로 알아서 해보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그럴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그 가족들의 회사는 부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삭 망해버렸어요. 거기에 직원들에 의해 대표이사인 그 아버지와 전 남자친구는 배임과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죠. 은행에선 모든 자산을 전부 압류했어요. 그 인간 식구들은 집이며 차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다시피 전부 팔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서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 어지러운 일들이 얼추 해결이 되었을 때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심란하기도 했고 기분 전환을 할 겸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싶기도 했고 말이죠. 부모님 역시 적극적으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사건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이야기는 한동안 핫한 이야기거리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저라 하더라도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이곳을 좀 떠나서 좀 쉬고 싶기도 했죠. 그 인간들은 처음에는 고소를 하겠다며 노발대발했어요. 그 인간 엄마는 끝까지 폐악을 부리면서 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악을 써댔죠. 야,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이 무식한 년들. 애초에 거지같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저희 엄마는 여전히 눈 하나 깜빡 안 하셨어요. 그리고 피식 콧방귀를 뀌었죠. 야, 정신 차려. 피눈물? 웃기고 자빠졌네. 니까지 것들이야말로 무슨 수로 뭘 할 수 있길래?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징징대지나 마셔. 거지같이 들러붙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오히려 그 집안을 고소해버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이죠. 저희는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와 녹취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죠. 당연히 그 인간들이 변호사 될 돈이 있었겠어요? 이미 회사가 망하고 재산도 다 압류가 되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했겠죠. 제가 한창 미국 유학 준비를 하던 때에 하루는 전 남친이 찾아왔더군요. 도서관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했어요. 자기야, 제발 부탁이야. 나 좀 한 번만 봐줘. 자기 들었던 이야기 전부 오해야.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명할게. 무슨 헛소리야. 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입으로 하는 말 똑똑히 들었다고 했잖아. 정신 나갔니? 신혼집이랍시고 그 집도 6개월 단기 월세 계약했더라? 내 건물 대출 상담까지 다 받고? 됐으니까 꺼져. 나 정신 차렸어. 제발. 우리 아빠 지금 구속됐어. 이러다간 나도 감옥 갈지도 몰라. 엄마랑 지금 어디 창고 같은 지하방에서 사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엄마도 일을 나가야 할 판인데 우리 신세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한때 우리 사랑했던 사이였고 결혼까지 생각했잖아. 사랑? 결혼? 그걸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는 거야. 창고 같은 방? 웃기지 마. 니들 수준엔 그런 반지 합방도 과분하니까. 그리고 원래 돈 없으면 일하면서 사는 게 세상 순리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 그래도 그 인간은 울며 불며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제가 사람을 불러서 쫓아내버리자 이게 통하지 않겠다 싶었더니 적반하장으로 악을 쓰며 제 탓을 하더군요. 야, 그렇다고 네가 우리를 고소해? 그거라도 당장 취하해. 우리가 뻔히 변호사 살 돈 없다는 거 알면서 끝을 봐야겠어? 이 독한 년아? 저는 비웃어 주었죠. 우리 수준에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 망신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어디 잘해봐. 계속되는 소송에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군요. 참 한심스러웠던 것이 그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제대로 소송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일도 없던 거였어요. 그 인간 아버지가 횡령과 배임으로 구속되었어요. 그 인간 아버지는 구속이 될 당시 회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법원으로 찾아가 욕을 하면서 계란이며 쓰레기를 던져 이 사건이 잠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은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은 면했지만 회사는 남의 손에 넘어갔죠. 가장 웃긴 건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진상을 알기 위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먼저 알기도 했고 또 일정 부분 부도를 앞당긴 것이란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름 아닌 그 회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말이에요. 그렇게 그 회사를 인수한 아버진 한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셨던 거죠. 그 이후 그 회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오히려 그 인간들이 운영할 때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뿐 아니라 더 성장해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인간의 엄만 그렇게 최고급, 제일 비싼 것만 찾아대고 그게 아니면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이제 가정부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건너 아는 지인이 친구 집에 갔더니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가정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고용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집안일을 해주는 게 다잖아요. 그 때문에 돈을 받는 거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일을 하러 왔으면서 집안 곳곳에 놓인 물건들을 평가하며 지적질을 해댔던 모양이에요. 이 컵은 싼 티가 난다는 둥, 어떻게 이런 이불을 덮고 잘 수가 있냐는 둥,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내 식구나 사냐는 둥, 온갖 무례한 말을 던지면서 꼴값을 떨었다고 해요. 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하루도 못 가서, 어떤 때는 반나절, 또는 1시간도 못 가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급기야는 불같은 성격의 집주인을 만나 머리채까지 잡혔던 모양이고요. 뭐 그렇게 과격한 행동이 꼭 잘한 건 아니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배달일과 대리기사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체면이며 수준을 운운하면서도 이 동네를 아예 떠나지는 못하고 근처 동네에 사는 모양이었어요. 친구가 음식을 시켰다가 우연히 배달기사를 문 앞에서 마주쳤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후다닥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유심히 지켜보니 뒷모습이 바로 그 인간이었다고 하더군요. 밤늦은 시간엔 대리기사로 일하는 걸 봤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하지만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저는 그 직후에 미국으로 떠나가 지금은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회계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공부를 하니 힘든 것도 있지만 너무 재미있기도 해요. 무엇보다 제가 외국 생활에 이렇게 금방 적응을 할 줄은 저조차도 몰랐어요. 낯설긴 하지만 자유로운 미국 생활에도 너무 만족하는 중이고요. 방학엔 곧 부모님도 미국으로 오셔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처음엔 저 역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 운명을 원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요. 나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일을 겪을 뻔했다가 그 전에 위험에서 탈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혼 전에 알았기에 망정이지 일이 더 진행된 뒤 알았다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조상이 도왔다라고 한 거예요. 평소 물건을 두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었던 제가 하필 그날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결코 눈치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저는 저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더욱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의 제 새로운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